1년 만에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해아래 새 것이 없는데 또 저를 불러주시면 어떡하나요? 했더니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해달라고 하셔서요.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랑에 관한 3가지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일단 어떻게 만날 것인가, 만나야 얘기가 되고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30대 중반 싱글남, 자취 14년 차 된 어떤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토요일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란 거예요. 너무 놀라서 계속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분명히 너무나도 예쁜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깼는데 여자가 없어요. 쿠쿠밥솥 예약 취사였어요. 자기가 그것을 깨닫고 참 망연자실했으나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는 그 마음이 진정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외롭죠. 정말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에 대한 갈망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문제는 기도만으로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곳에 있진 않잖아요. 그죠? 일찍 시집간 그분들보다 기도의 분량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혀 뒤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니까 기도가 부족해서는 아닌 거죠. 답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다이어트하고 같은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먹을 거 다 먹고 11시 50분에 나가사키를 3번 참다 결국엔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먹을 카페라떼 다 먹고 오징어 땅콩 먹고 누워서 먹고 또 잠자기 전에 먹고 눈 뜨자마자 먹고 이러면서 잠자기 전에 자기의 복부를 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방 세포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좀 그렇다 이러잖아요. 결혼이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행해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식욕을 절제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런닝머신에서 5분만 뛰어도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지만 주님 제가 정말 15분만 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의지적으로 뛰는 그 행위가 우리의 지방을 분해해서 날씬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결혼이나 연애라는 문제도 기도만이 아니고 기도와 함께 굉장히 전인격적인 우리의 정서적이고 육체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가야만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여명이 보일 수 죄송합니다. 약간 기울었네요. 네, 잠깐만 이쪽으로 조금만 밀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조시던 분 있으면 확 계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린 3가지는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되는 것들이죠. 안 보이나요? 제가 건드렸구나. 잠시만요. 네. 그냥 전화 계속 할게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내면의 상처, 연약함을 굉장히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분들과 오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멀쩡하시고, 신실하시고, 기도 역시 넘치셨어요. 그렇지만 소개팅을 하면 약간 뒤로 빼시면서 뭔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볼 때 그분들에게 제가 알게 되는 거 하나는 그분들이 해결되지 못한 과거 여인에 대한 상처가 가슴에 화석처럼 남아있는, 특히 한국 안에서 정서적으로 약간의 억압을 당하면서 자랐던 케이스는 더더욱 남자는 울면 안 돼, 이 새끼야. 응?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랐을 때 우리가 여자친구에게 받았던 상처, 그녀가 나를 떠나간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마음, 새 사람을 만났을 때 회복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30대 남자들이 퇴근해서 몰래 가서 본 영화 1위 건축가 개론 거죠. 그래서 그 건축가 개론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한국 남성들의 억압된 정서와 모든 한국 남성들의 가슴속에 묻었던 해결하지 못했던 첫사랑에 대한 그 회한을 담은 한마디의 명대사. 쌍년이에요. 그것이 그 명대사를 낳은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상처, 연약함은 잘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PPT가 화면으로 안 나가고 있죠? 예. 요거를 좀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이전 남자친구, 또 자기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관계들에 대한 상처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그 남자 때문에 이 남자를 못 믿겠고, 이런 이제 증상들로 사랑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또 하나는 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걸림돌이 내 마음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솔직히 연애와 결혼이 어려운 것은 대부분의 적은 내 안에 있고 내가 적이에요. 너도 적이 아니고 이쁜 것들을 좋아하는 남자들도 적이 아니고 다 적이 아니고 적은 내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 원가정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의 연애와 결혼을 가로막는 어떤 파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원가정에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통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남성상, 여성상, 가정에 왜곡된 모습 속에 성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들이 커서 남자와 여자를 친밀하고 신뢰감 있게 대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시작될 때 굉장히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잘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거고, 눈을 감고 뛰어내리고 싶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대로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집착적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또 자기 연민, 내 인생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결혼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지만 나 혼자 결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며, 그 내 인생에 대한 연민, 내 인생에 대한 보상이 결혼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한테 집착적으로 매달리는 어떤 결혼이 우상숭배게 된 어떤 상처의 양상,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과거의 상처 또 사건들로 인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치유를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중요한 생각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연민과 상처에 매여 있기에 굉장히 합당하나,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가정의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선택은 나의 몫이고, 과거의 책임도, 상처의 책임도, 그녀의 책임도, 그의 책임도, 엄마의 책임도, 아빠의 책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결혼에 관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연애를 또 굉장히 어렵게 하죠. 요거는 제가 세 번째 부분,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거, 마지막 세 번째는 포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기준들이 우리의 연애와 결혼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포기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기준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형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자분들의 이상형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가 커야 되죠. 우리가 키가 165가 되는 오빠를 만나면 아는 오빠, 동네 오빠, 좋은 오빠, 교회 오빠지만은 우리 오빠는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오빠일 수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오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오빠, 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 오빠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인데도 우리가 그 오빠는 정말 개무시를 하면서 그 오빠는 취급을 안 해주고 그 오빠한테 좋은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 부탁을 하죠. 네, 또 경제적인 안정도 중요하죠. 네. 제가 한 3주 전에 갔던 교회는 역시 강남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강의를 가기 전에 정보통으로부터 고급 정보를 하나 입수해요.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장문에, 이 공동체에는 강남을 떠나고 싶지 않아서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배우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자매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콕 집어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그러한가? 자, 여기도 같은 이 시티에 있는 교회로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시티가 주는 문화적 혜택과 그게 있잖아요. 간지가 있고 엣지 있는 도시.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매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틀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놓친다는 것은 참으로 글로벌한 하나님 앞에서 한 시티에 사는 것, 한 시티가 주는 혜택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떤 한 사람과 할 수 있는 그 모험의 여정, 그 신비의 여정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로벌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촌스러운 자녀의 태도이다라고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죠. 저는 경기도 시민이 경기도. 저는 강남에 오려면 2시간 반을 달려와고 3번을 갈아타고 와야 되는 경기도 시민이죠. 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경제적인 안정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자, 어디다 지적이어야 돼요. 남자는 여러 가지로 없어 보이는 건 여자들은 굉장히 다 딱 질서이기 때문에 지적이어야 되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호텔에서. 근데 오빠가 샬라샬라샬라 할 수 있어야지. 오빠가 야, 나 영어 못해. 너가 이러면 굉장히 싫고. 비행기 티켓 뭐 예약 오빠가 쫙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여행지에서 또 누구 만나고 뭐 공항에서 만났을 때 오빠가 샬라샬라 쫙 해줘야 되는 거죠. 오빠가 야, 이 단어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오빠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고, 오빠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오빠는 만물 박사, 그죠? 오빠는 나보다 학벌이 좋아야 하고 뭐 이런 거죠. 신앙 있어야죠. 김경환 대표간사 정도는 아니어도 그게 반 정도 되는 신앙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그 유머와 센시티브를 가진 남자면 얼마나 저런 남자가 있었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남자는 딱 한 명이에요. 우리는 몇백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신앙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남자가 있었죠.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그런 남자는 딱 한 명. 우리는 몇백 명. 그죠? 그리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죠? 신앙 있어야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여야 하고 진짜 헌신했어야 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만나면 같이 기도해야 하고 신앙을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것까지는 오케이 타협할 수 있어요.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는 남자 있을까요? 또 까놓고 얘기해서 한국 교회에 신앙을 배울 수 있는 남자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그죠? 그거는 좀 곤란하죠. 성품 거기서 착해야 되죠. 나만 알아야 되죠. 온유해야 되죠. 책임감 강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죠. 교회 일 잘해야 되죠. 함께 다 해야지 돼요. 또 시댁은 외국이나 먼 지방이어야 되고 아니면 KTX가 닿지 않는 곳 이도저도 아니면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 완전히 원격 지원 사격을 완전히 빵빵하게 해줄 수 있는 시대이면은 근거리여도 괜찮은 거죠. 거기다 비전도 맞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이면 반드시 이것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아프리카로 갈 생각이 있다면 이 남자를 끌고 언젠가 아프리카로 끌어갈 수 있는가 그 가능성 타진하죠. 거기다가 내 인생에 이랬기 때문에 가지는 플러스 알파의 조건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욕심이 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 중에 저는 저거 다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씩 다 있죠. 우리가 기다리는 이런 백마탄 왕자님은 말 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많은 자매들을 만나면서 느낀 안타까운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때는 간혹가다 이렇게 멋진 남자들을 볼 때인 거예요. 그런데 백마탄 왕자는 떨어져서 죽었고 기다려도 오지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된 거죠. 우리가 이상형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러한 생각을 하죠. 지금 여기서가 아니고 이 근거리에서가 아니고 어디선가 그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만날 것 같은 느낌으로 우리는 이상형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는 그 남자는 어디선가 사는 그 여자하고 만나지 나를 만나러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어디선가 사는 그 남자가 나를 만나러 여기로 오지만 현실에서는 어디선가 무지개 너머에 사는 그 남자는 무지개 너머에 사는 여자하고 연애를 하는 거고 나는 여기에서 이 근거리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매들이 자기가 기도할 때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 전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주세요. 라고 생각되는 어떤 이미지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상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들었던 한 조각, 어떤 영화에서 그래, 사랑은 저런 거지. 저런 드라마에서 봤던 한 조각, 누군가의 이야기,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리고 그런 사람을 기다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것은 합당하고 현실 가능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죠. 그리고 어찌어찌하여 하나님은 굉장히 놀라우신 분이니까 이런 분이 이런 그 분이 존재할 수 있죠. 지구상에 5명 정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무지개 넘어서 나를 만나러 와서 나를 좋아할 가능성? 없죠. 그렇죠? 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형과 내가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0%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나의 인생은 주님 앞에 긍휼을 얻기에 너무나도 합당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근데 기도로 쇼부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모두가 기도 안 한 걸로 모두가 다 기도하지 않은 걸로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배우자를 얻으려는 기복신앙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자, 남자분들의 이상형을 볼까요? 여자분들의 이상형은 굉장히 복잡하다는 데 그 문제성이 있고 남자분들의 이상형들은 굉장히 너무 심플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심플해요. 파고들 것도 파헤칠 것도 펼쳐서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죠. 예뻐야 해요. 그녀는 예뻐야죠. 어쨌든 자기 스타일이 예쁜 거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예뻐야 돼요. 그리고 그냥 착하면 좋아요. 착하면 좋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뻐야 하지만 착해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쁜 게 착한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형제들이 이 지점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함께 자기 인생을 스스로 골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또 필이 있어야 돼요. 이상형이 뭐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기엔 솔직히 저 이젠 이상형도 없고요.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죠. 37.5세를 지나신 분들에게 그럼 이상형이 뭐세요? 전 이제 이상형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상형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래도 뭐 귀여운 스타일, 뭐 청순한 스타일 있잖아요. 그게 봐야 하는데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 봐야 하는 거죠. 그죠? 문제는 없는 게 아니고 보고 얘기하겠다. 이건 거죠. 필이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녀의 신앙은 무섭죠. 그러니까 그녀의 신앙은 있으면 좋지만 티가 나는 것은 좀 곤란해요. 그리고 그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너무 과하게 나면 힘들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그녀 안에 있다. 네 안에 그리스도 있다. 정도는 괜찮은데 그녀가 너무나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막 있고 막 천군과 천사가 막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은 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 것 같고 기도하면 주님이 막 다 알려주실 것 같고 보여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심리적 압박 속에서 굉장히 이제 어렵죠. 그런데 형제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내면과 내면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적어도 자기 이상형을 정리해야 돼요. 자매들은 자기 이상형을 스크린해야 되지만 형제님들은 제발 자기 이상형을 제발 정리하셔야 해요. 특히 자기의 메인 니즈를 알아야죠. 저는 예쁜 여자를 포기하라고 말하진 않아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죠?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죠? 그거를 저는 포기하라고 현실적으로 제안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예쁘기만 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여자,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난 나의 정서,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서포트를 채워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여자. 그러면서 섹시하고 그러면서 귀엽고 그러면서 청순하고 그러면서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그저 이쁘고 그러면 넘어가면 그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집 앞에 등나무가 하나 있어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 집 앞에 등나무에 18세 된 여고생이 나의 이상형이라는 글을 쓰고 갔어요. 제가 정리해왔어요. 키 180, 잘 챙겨주나 나쁜 남자, 다리는 초얇고 공부와 체육을 잘하고 든든하나 귀엽고 매달리지 않고 느끼하지 않고 나보다 눈이 작고 손목이 매력적이며 쇄골이 깊고 애교가 있고 돈 잘 버는 남자, 나의 이상형. 자, 어떤가요? 한 인물이 가졌다고 보기엔 논리적 개연성이 거의 없죠.
굉장히 산만하고 거의 약간 정서 불안 수준이에요. 다중인격 수준의 인격이 가졌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친구 이상을 보면 되게 귀엽잖아요. 그쵸? 근데 괜찮아요. 이 친구는 18살이잖아요. 그쵸? 우리는 어때요? 이 친구보다 꽤 많이 살았잖아요. 그쵸? 우리는 그 동안에 꽤 많이 생각을 수정해야 될 시간이 있었고, 꽤 많이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적 측면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나열하면서, 조건을 나열하면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서 시작하는 만남이 아니라 바깥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스펙에서 그 사람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에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의 중요한 전환 하나는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저께 기도원 공동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올 상반기 동안 몇 커플이 결혼하셨는가 결혼 광고를 보았더니 약 17커플 정도가 웨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교회 내 커플이신지 아니면 그중에 또 어느 정도는 바깥에서 만나셔서 이렇게 하셨겠죠. 자, 제가 알기로 인원이 기도원이 600에서 700. 그럼 거의 10%에 못 미치는,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죠. 자, 우리 여기는 황금어장이죠. 근데 우리는 일단 여기는 째끼고 시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남자가 없다. 그쵸? 남자는 없어요. 우리는 7대3의 비율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남자는 없죠. 남자에게 물어보면 여자가 없다 그러고, 여자한테 물어보면 남자가 없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다 이렇게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대하면서 없다고 하죠. 남자들에게 여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정서적인 여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 군사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그분들이 피해서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나왔어요? 다른 부대 여군이 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다른 부대 여군이 나와서 또 나의 믿음을 보이라. 너의 믿음을 증명해라. 막 이렇게 소개팅 장소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나는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여자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자매들도 남자가 없어요. 근데 자매들은 진짜 남자가 없죠.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여기 주변에 항상 남자는 있다는 거야. 내 눈에 차는 남자는 아니고 지구상에 너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너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가 있다는 것이죠. 너는 머리숱이 너무 없어. 넌 키가 너무 작아. 너 스펙이 너무 적아. 너 연봉 너무 낮다. 너 집이 어디라며?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오늘 밤에 집에 가셔가지고 하얀 A4 용지 위에 여러분의 마음에 베스트 3가 있어요. 남자 베스트 3. 이 남자가 되시려면 right now 사귀고 당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혼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베스트 3가 있죠. 그 남자 이름을 하얀 A4 용지 위에 적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하고는 인연이 아니에요. 만약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면 오늘이 응답받은 날이에요. 오늘이 응답받은 날이에요. 그 남자하고는 인연이 아니에요. 되려면 벌써 됐고 그 하얀 종이 위에 그 남자 이름을 적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뒷장에다가 워스트 3가 있어요. 마음에 얘는 진짜 안 돼. 그런데 조건이 있죠. 사람들이 너무 괜찮아 형제야. 정말 진국이야. 그쵸? 알고는 있어요. 발걸이 움직이지 않을 뿐이죠. 그치? 심장에 아무런 박동이 없을 뿐인 거죠. 그런 남자 워스트 3를 적어요. 적을 때 이런 감탄사가 나와야죠. 뭐야 진짜 혼자 살고 막 이런 생각.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종이 위에 그 남자 6명을 놓고 내가 이 남자 6명의 이름을 적게 된 나의 마음의 상태의 지도를 주님 앞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워스트 3에 적힌 그 남자 3명을 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남자가 좋은 남자인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무지개 넘어 왕자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 꾸리는 데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남자 찾는 법은 매력적이지 않은 남자, 좋은 남자는 굉장히 많아요. 키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식 30분만 딱 참으면 막 뒤통수에 꽂히는 말들이 있잖아요. 말풍선이 막 뜨잖아요. 야, 웬일이야. 키 완전 작아. 야, 저거 만나려고 기다렸어. 야, 인생이 아깝다. 야, 벌써, 야, 그러면 옛날 걔가 더 낫지 않냐? 걔랑 결혼했으면 벌써 애 초등학교도 가고 남았어.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뒤에 꽂히면서 막 뒷목이 땡길 때 딱 그 30분만 참으면 평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살아도 되는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좋은 남자는 매력적이지가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나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남자는 너무나도 연애 감이 없어요. 만났는데 기가 막혀. 어이가 뭐 바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나 여자랑 몇 번 만나야 되는지도 몰라. 전화를 몇 번 해야 되는지도 몰라. 심지어 문자에 바로 답을 하지 않으면 여자가 속이 탄다는 것도 몰라. 몰아서 밤에 전화로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정말 제가 들어도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센시티브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굉장히 재미없어 하지만 막 혼자 좋아하면 또 해요. 자매들이 막 되게 싫어해요. 자매들은 옆에 동료들이 싫어하면 자기도 같이. 왜냐면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원해. 그러나 우리가 그때 용감하게 그 남자를 낚아채는 것이 평생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호화로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에는 아우디를 타고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는 남자랑 사는 것이 호화로운 결혼 생활이에요. 좋은 남자 찾으시기를 바라요. 자, 남자분들 비슷하게 말씀하시죠. 주변에 괜찮은 여자 많죠. 네, 아까 말했지만 군사와 동생, 그죠? 귀여운 동생, 착한 동생, 전혀 섹시함이 느껴지지 않는 여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형제분들에게 그것을 뛰어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거의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솔직히 강의하지만 기대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을 넣어요. 하지만 그러나 뛰어넘는 분들이 있죠. 결혼하면 어차피 다 남매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이 영원의 시간에서 조금 더 일찍. 연애 감정을 조금 스킵하고, 그죠? 그냥 조금 건너뛰고, 그냥 어차피 결혼하면 다 가족이 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허라둥둥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여동생이 완전 석경 파탄자야. 너무 예뻤어. 근데 우리가 아기 낳고 살아가면은 이게 계속 예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가 되냐면, 성격도 안 좋은데, 나이 드니까 이게 외모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게 인생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여동생과 믿음의 여인이 결혼해봤더니 가족으로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 연애의 감정만 약간 스킵하면서 갈 때 또 이제 주님이 부어주는 감정이 있죠.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좋은 여자들을 향한 연애 감정을 부어주는 그 사람이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보험회사 같은 것이 믿음의 여인들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는 소개팅 이야기죠. 자,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을 때는 소개팅 이야기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했어요.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이 소개팅 이야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주변에서 해결이 안 났을 때 어쨌든 현실적으로 소개팅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 결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좋은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변을 패스했을 때는 어디가 희망이에요? 소개팅이 희망이잖아요. 한 번에 우리가 32살, 32세 정도가 넘으면 자매들이 소개팅이 하늘의 별 따기. 거의 그 주선자가 국어를 하듯이 막 해가지고 오지만 우리가 또 굉장히 실패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소개팅을 나갈 때 굉장히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굉장히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또 기대가 되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소개팅을 정말 전략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소개팅은 절대로 한 번의 기회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한 번의 기회의 승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이 기도원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내년에는 만나면 안 되잖아요. 자, 자매님들은 이야기의 소재, 이게 소개팅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소재는 소개팅의 첫 번째 만남에서 절대로 영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막 했죠. 하나님 얘기부터 시작했죠. 저는 주님을 언제 믿었고 당신에게 그리스도. 우리가 금기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하나님, 주님, 비전, 예수 잊어요. 첫 번째 소개팅의 대화는 피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대화해야 돼요. 그리고 자매님들은 특히 신실할수록 우리가 끝마무리 말을 잘 지어요.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네, 언제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안 돼요. 그때 기도원 사람 많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줄임말 컨셉으로 이렇게 약간 백치미 컨셉을 나가야 되죠. 우리가 막 용이 주도하고 막 그런 여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소재.
기억해야 될 것은 소개팅의 대화는 수련의 나눔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원에서 하는 조모임의 연장선상으로 소개팅의 만남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상대 남자는 그런 자매는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런 자매들을 피해서 그런 자매들이 도무지 그런 자매들과 웨딩마치를 올릴 수가 없어서 여자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자들의 기대치는 뭐예요? 믿음의 여인을 찾아 나온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믿음을 보일 것은 결혼해서 삶의 한가운데 보여준 순간이 오는 거. 첫 번째 소개팅 마음에 나 이런 여자야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소개팅 대화는 수련의 나눔이 절대로 아니야. 또 하나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 리액션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여자는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하고의 관계에서 리액션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유혹하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쵸? 우리는 신실한 자매들이니까요. 문남성들이 유혹하면 안 되죠. 그러나 판을 벌린 그곳에서 판을 벌린 그곳에서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는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보아야 하죠. 리액션. 아, 정말요? 그러셨어요? 웬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리액션 있죠. 마음으로 하는 리액션 말고 입으로 나가는. 그래서 상대의 귀에 들리는, 다정하고 달콤하게 들리는 리액션. 리액션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같이 만나시면 별로 할 얘기도 없잖아요. 그죠? 너의 하나님도 답답, 나의 하나님도 답답, 우리의 하나님은 답답.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그런 거 함께 연습하면 참 좋아요. 이렇게 리액션, 너는 이렇게 지적해줘요. 우리가 서로 이쁘다고 그냥 품어 안고 가는 게 서로 도와주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말투를 싹 다 뜯어고치라고. 그렇게 다 해주고, 너 제발 그 파마를 피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우리가 동지끼리 그저 이쁘다고, 내 눈에 이쁘다고 품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의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를 구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리액션 중요해요. 여성스러운 제스처. 더불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유튜브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음악이 됐던 키싱 유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세요. 거기에서 어항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그 여자가 만나는 장면에서 키싱 유가 흐르는 그 유튜브의 그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다른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말고 다른 남자 배우와 춤을 추면서 했던 그 여자의 제스처. 매일 큐티 끝나고 매일 5분씩 묵상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균형 잡히고 전인격적인 결혼 준비예요. 그 여자의 제스처 굉장히 단정하지만 굉장히 귀엽지만 그러나 적극적이면서 그러나 어필하지만 그러나 또 굉장히 이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그거를 그 여자의 눈빛, 그 여자의 제스처 과하지 않으나 절제되어 있으나 그러나 너무나 충분한 그 적정선, 그것을 성령이 충만할 때 보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한 다음에 항상 유튜브를 보고 이 여자의 이 제스처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염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여기다 왜 이순신 장군을 모셔놨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소개팅을 나가기 때문에요. 절대로 남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어려워요. 여자로 나가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제자로서의 삶 있지만 더불어 여자의 삶, 여성으로 창조된 세계가 있어요. 그 라인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 라인을 붙잡아야 할 때죠. 여성스러운 제스처 굉장히 중요해요. 실내에서 선풍기가 부는 것처럼 딱 90도 각도로 앉아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도 약간씩 움직여주면서 머리를 막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OT를 갔어요. 저희 과에 한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는 OT 내내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이거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우리 막 방에 와서 흉내내서 완전 웃기잖아. 본네 이러면서 우리들이 막 와 진짜 그때 딱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오니까 완전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OT가 끝나고 학교를 딱 갔어요. 우리는 과 오빠들이랑 동기들이랑 막 너무 친해진 거야. 우리는 막 같이 막 밤새 얘기하고 막 우리는 막 너무 유니티가 형성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한테 7명이 대쉬형. 우리한테는 아무도 대쉬 안 해. 우리는 귀여운 동생이 된 거지. 우린 귀여운 동생, 과 친구가 된 거야. 와, 대학에 와서도 우정이 가능하구나. 이 친구는 4년 내내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혼자 밥을 먹은 걸 본 적이 없고. 자, 여성처럼 제스처. 중요한 겁니다. 자, 오빠. 자, 오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했던 오늘 모든 강의를 다 잊으셔도 좋고, 이 단어 하나만 자매들을 다 기억하세요. 오빠예요. 자, 내가 소개팅 했는데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오케이. 정말 이번으로 끝내고 싶어. 그러면 오빠.
자,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오빠 하는 자가 시집 가는 거예요. 우리가 7대3의 비극적인 비율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자매들에게 주신 힘있고 권세 있는 말? 오빠예요, 오빠. 우리가 이 오빠란 말만 잘 써도 시집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오빠라는 말을 보통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지 않죠. 우리 잘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 막 도도도 높이로 막 쓰잖아. 오빠, 이번에 뭐 영성훈련 갈 거야? 오빠, 똑바로 해.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지. 오빠, 조모에 빠지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오빠 다음에 막 협박하고, 정죄하고, 억압하고, 막 누르고,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오빠들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자꾸 밖에 나가 소개팅 하는 거야. 오빠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빠는 솔로피로 쓰는 거죠. 솔로피로. 그리고 뒤에는 공식이 있어요. 칭찬, 높임, 존경 이런 거. 오빠 이렇게 맛있는 커피집은 어떻게 알았어? 오빠 아까 영성훈련 가면 무슨 재미야? 오빠 조모에 꼭 가야지. 우리가 이 나이에 이렇게 해야 되면 이러면서 손발이 막 오라들고 막 짜증이 막 나잖아요. 해야지 돼요. 자, 해야지 돼요. 저를 믿고 한 번만 해주세요.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주차를 잘못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잘못했어요, 주차를. 그래서 주차해놓고 생각했어요. 전화 올 것 같은데 전화가 왔어요. 엄청 짜증난 남자 목소리로 차 뺐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나갔을 때, 오빠, 죄송해요. 어떻게 될까요? 빼주죠. 그냥 빼줘. 괜찮아요. 길이 좁아. 그래서 빼주죠. 오빠라는 말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오빠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사람한테 오빠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자, 우리가 언니를 오빠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를 못하는 홍길동 같은 인생을 살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자매들이 이전에 자기가 관계를 가졌던 그러니까 뭐 정서적 관계를 가졌던 남자친구, 아버지 이런 남성들과의 왜곡된 관계 때문에 남자들을 웰컴하면서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태, 그런 지경에 이른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남자라는 존재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웰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빠 이렇게 부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 자매들은 오늘 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못한 이 홍길동 같은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말 통탄할 도대체 내가 왜 오빠를 오빠라고 쟤는 그렇게 잘 부르는 오빠를 나는 왜 못 부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지하철에서 하고 유튜브 한번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가서 기도하세요. 오빠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주여 내 인생에서 이 글자가 왜 이리도 초라하게 묶여있나이까 풀어주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 오빠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힘에 그리스도의 권세 그 능력에 힘입어서 남자를 오빠라고 부르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고 그 오빠라는 말을 어떤 남자의 마음이 열려서 그 남자가 내 인생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복음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복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기 원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막 꿈틀리게 원하시고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의 연애에 개입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싶어도 약간 여지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오빠라고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딱딱한 나의 심령에 예수여 오셔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상처를 치유하시고 오빠라고 부를 수 솔로피로 부를 수도 해달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정말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자매들이 테스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을 만나러 나간 것이지 그 사람을 내 배우자, 기도 제목, 리스트에 맞는지 테스트하러 나간 시간 아니에요. 이런 높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소개팅을 나갔을 때에는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가난한 마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마음, 그런 단정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죠. 또 하나, 하시모토 기요미라는 분은 일본에서 28년 동안 웨딩업을 한 분이에요. 이 분이 일본 안에 있는 여자, 골드미스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어요. 솔직함이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이야기할 때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 올드미스들이 들어야 될 굉장히 지혜 있는 조언이에요. 제가 22세 때 이서방 양념치킨집에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스타벅스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22세에 저는 이서방 양념치킨에서 소개팅을 했고 잠깐 고민했어요. 이것을 원래대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배송을 떠면서 먹을 것이냐. 그러나 22세에 저는 진실한 사랑을 만나고 싶었고 진실한 사랑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그가 진실한 사랑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쩝쩝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양념치킨을 먹었고 그 남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었으며 저를 소개시켜준 오빠에게 심한 질타를 이서방 양념치킨집 앞 골목에서 당하는 굴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오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양념치킨을 그렇게 먹고 있어, 씨.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양념치킨을 이렇게 먹지 어떻게 먹냐. 나는 평생도록 양념치킨을 이렇게 먹을 것이며 내가 이렇게 양념치킨을 먹는 것을 사랑해주는 진실한 남자를 만날 것이니 오빠는 상관하지 마라, 이씨. 라며 변명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후로 9년 동안 아무에게도 대시받지 못하며 수많은 형제들이 저를 동역자, 우리 기도 모임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번 전도 여행은 너가 같은 팀으로 갔으면 좋겠어. 있다고 소리만 저한테 9년 동안 하고 단 한 명의 남자도 내가 너에게 여성으로 호감이 있으니 나와 데이트를 하자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소개팅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자매들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자매님들의 소개팅은 이거 하나예요. 로맨틱하게 문을 여는 거야.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 이야기 이런 거는 세 번째, 네 번째 보여줘도 좋아요. 첫 번째는 일단 첫 번째 단추는 나는 굉장히 부드러운 여자예요. 여자 사람이에요. 난 군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피상적이고 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로맨틱하게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분들은 소개팅을 하실 때 일단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낱낱이 일일이 다 참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참 그렇고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형제님들이 소개팅에 망하시는 거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좋은 형제님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예요. 첫 번째 소개팅,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만나면 첫 번째 만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저는요 집에 빚이 5억이고요. 누나가 9이에요. 그리고 순교하는 게 꿈이에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좋아요. 목이 잘려 죽는 것이 꿈인 그 남자. 당장이라도 후원 작정서를 써서 주고 싶어요. 그러나 역시 그 남자 우리 오빠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자매가 마음에 들었다면 내가 생각했던 그 필이야. 그 필을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적어도 첫 번째 만남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관계에는 결정적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결정적 순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번 정도 만났을 때 영숙이의 마음이 나에게 움직였어. 영숙이의 마음에 내가 퐁당 빠졌다는 게 느껴질 때 첫 번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관계가 한번 발전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나 이래. 그래도 괜찮겠니? 라고 첫 번째 카드를 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붙잡냐 안 붙잡냐 그 상태가 하는 결정이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면 그때 얘기하는 거죠. 영숙아, 오빠가 누나가 좀 많다 그랬지? 응? 몇 명이게? 응? 그러면 영숙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한 4명? 그러면 좀 더 많아. 그러면 6명? 3회 배수야. 9명? 그러면 영숙이가 놀래 자빠지겠지. 하지만 우리 영숙이 보기보다 부정적이네. 12명이 아니잖아. 오빠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영숙이를 확 후려가지고 이렇게 가야지. 첫 번째 만남에 저는 직업이 너무 불안정하고요. 언제 회사를 옮겨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집은 빚이 많고 저희 어머니는 아프시고요. 이런 이야기 첫 번째 만남에 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미주알 고주알 첫 번째 만남에서 그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쫙 들어보세요. 주님의 음성은 다물라 그 입 다물라요. 제발 be quiet. 주님은 그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주님의 한숨 이번에도 망했구나. 주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첫 번째 만남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만남에 하는 형제님들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어느 사이에 자기의 핸디캡과 상처가 자기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방에 나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조금 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유연성과 융통성, 자신감을 가지고 그녀를 후려도 나쁜 남자 아니라는 거야. 자, 또 하나 대화의 중요성.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들이 소개팅 장소에 들어와요. 파예요. 그러면 파죠. 95%가 F도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커피숍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우리 운명은 결정됐어요. 그죠? 우리는 차를 아직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애프터의 여부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딱 들어갔는데 파예요. 주님 파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머리숱이 더 없어요. 하지만 자매들은 이렇게 기도하며 앉죠. 하나님, 하지만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겠어요. 앉아요. 그 대화했는데 괜찮으면 고민하죠. 머리가 없지만 너무 좋은 사람인걸. 그럼 옆에서 또 좋은 친구들, 이게 머리가 문제냐, 야, 너,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을 주게 돼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대화예요. 형제들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형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그 자매 성격이 어때? 굉장히 밝고 말 잘해. 그거 하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자매는 말 잘하죠. 자매는 관계지향적이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 남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피곤했어요. 진짜 집에 와가 저도 안성탕면 끓여 먹은 적 많아요. 너무 기가 딸려가지고 항상 소개팅 귀갓길에는 까만 봉지에 안성탕면과 단팥빵을 사갖고 참 들어와갖고 배불리 먹고 참 그 어찌할 수 없는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며 잤던 것 같아요. 그런 명료한 기억이 2번이나 돼요. 대화 잘 준비하셔야 돼요. 요즘에 적어도 여자들이 보는 신사의 품격 한 해 정도는 가서 걸로 제가 뭔지는 좀 알고 여자들과 하는 이야기 그 자매가 갖고 있는 관심사 하나 정도는 알고 대화를 준비해야죠. 내가 원래 말이 없는 남자라고 하더라도 소개팅의 첫 번째 만나면 6대4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남자가 6. 최소한 말을 못하겠으면 질문이라도 계속하란 말이야. 그죠? 뭘 물어봤을 때 같이 리액션하는 질문이라도 해야지. 굉장히 남자가 무뚝뚝하면 어렵죠. 거기다가 너무나 자매가 마음에 든 거야. 준비해간 대화가 없어요. 긴장돼요. 이 말 저 말 하죠. 굉장히 정서불안해 보여요. 그리고 여자는 정서불안해 보이는 남자 절대 선택하잖아요. 주변에서 아니야 걔가 그날 떨려서 그래 안 들어와요. 내가 봤던 그 정서불안함이 팩트예요. 그 사람의 진실 여부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대화 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 만남에 정치적 사안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매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형제들은 절대로 정치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정치 얘기를 하는 순간 소개팅은 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 얘기 특징은 중간에 멈출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비판을 하고 있고 이건 아니고 이거 지금 이미지 안 좋은데 멈추고 싶은데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게 자기 머리와 상관없이 말이 계속 가고 그 이미지가 자매한테 자매는 그 모습을 보고 셔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개팅 첫 만남에서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대화의 중요성, 옷차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개팅의 첫 만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도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해야 하고 사람에 대한 가난한 마음 가지셔야 하고요. 기술적으로는 로맨틱하게 이미지를 주고받는 거예요. 자매는 나는 여자예요. 로맨틱해. 형제들은 나는 믿을 만한 남자야. 난 신중한 남자야. 네 인생을 맡겨도 좋아. 라는 진중함 필요한 거죠. 자, 또 어떻게 만날 것인가의 중요한 이슈 하나는 애매한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피드하게 배우자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 관계 중에 정리해야 할 관계가 하나 있어요. 이런 관계예요. 누구나 다 대부분 걸려있는 관계죠. 친구는 아니고 연인도 아니에요. 친해요. 잠깐씩은 야릇하긴 하죠. 하지만 사귀기는 좀 그래. 사귀기는 결단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카톡은 주고받고 페이스북에 반드시 댓글을 달며 소셜 네트워크로 이미 마음은 한 가족이고 내 비밀을 다 알고 있고 너의 비밀 나의 비밀 가장 중요한 고민 생기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정말 진심으로 서로를 좋아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너무 사랑하지. 그렇지? 그런데 남녀 관계로 발전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경계선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하고 난 뭐지? 이 사람하고 나는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가능성을 둔 분들에게는 중요한 관계의 개월수가 있어요. 이미 관계가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딱 들었어요. 그래서 발전하고 싶어. 그러면 6개월이에요. 내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남녀 관계에 별다른 발전이 없었어요. 그러면 6년 후에도 없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남녀 관계는 6개월 안에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이 먼저 좋아하거나 타이밍이 안 맞거나 이러면서 굉장히 어긋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고등부가 아니잖아요. 고등부는 괜찮아요.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하면서 성장하고 아파하고 울고 지지고 보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애매한 친밀함을 정리해야
해야 되죠. 소개팅을 했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숍을 내는 거예요. 소개팅, 30대 중반 이후의 소개팅의 생명은 스피드예요. 스피드가 늦을수록 승률은 없어요. 왜냐하면 30대가 넘어서 하는 소개팅의 스피드가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스피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스피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정직하다는 이야기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자존심 버렸다는 이야기고 액면 그대로 나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내공 없이는 나올 수 없어요. 소개팅. 그러니까 뭐 앞뒤 안 가리고 아무 여자한테는 들이대는 누가 봐도 아닌 남이 아닌 이상에는 30대 이후의 소개팅의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그게 3개월이라는 거야. 근데 막 소개팅을 해가지고 막 11번, 12번을 만나면서 아직도 모르겠고 그때 모르겠으면 계속 모르겠는 관계. 계속 모르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의 남녀 관계는 모호함이 아니라 언제나 명확함을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관계에 기대를 할 때 모호한 관계를 어떻게 빼지도 못하고 진전시키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막 어정쩡하게 있잖아요. 친하지만 그런 관계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아요. 이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서적인 관계의 선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그럴 때 육체의 선도 관계에 정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적 스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녀 관계는 무조건 모호함이 아니라 명확함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한 친밀함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첫 번째는 왜? 라는 질문을 공론화시켜서 둘 사이에서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왜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해요? 길을 헤매는 친구들한테 하잖아요. 그죠? 그 오빠가 나한테 밥을 먹자고 했어요. 3번을 먹었어요. 영화도 한 번 봤어요. 분위기는 약간 야릇했어요. 관계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죠. 굉장히 답답해. 남자가 없을 때보다 더 답답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누구한테 물어요? 함께 길을 헤매는 친구들한테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밤새 시나리오를 쓰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 그러면 밤새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게 답일까요? 뭐가 답이에요? 그 남자의 마음이 답이에요. 자, 제가 라디오에서 연애 상담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가 실시간으로 사연을 올렸어요. 저기요, 저희 교회 오빠가요, 저한테 화분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생방송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정말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빠가 화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70%의 가능성은 오빠가 나한테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머지 30%의 팩트가 팩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빠네 집이 안타깝게도 그날 폐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은 다 화분을 보냈어.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오빠가 그날부터 친환경 운동을 해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화분을 보내는데 그 자매 이름이 김가가야. 이래가지고 화분 제일 먼저 왔어. 이런 건 이제 알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 추론으로 관계를 규정하다가 내 예상을 빗나가면 그 놈은 무슨 놈? 나쁜 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을 잡고 있죠. 중요한 거는 자매들이 관계에 대해서 능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운명을 형제에게 맡기죠. 모르겠어요. 기도해보기로 했는데 얘기가 있겠죠. 내가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응? 나를 믿고 따라와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응? 이 세상에 나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왜 만나냐 이렇게 우리가 왜 전화를 하냐 우리가 왜 영화를 같이 보냐라는 거를 얘기해요. 물론 웃자고 한 얘기고 절대로 쥐잡듯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자매들은 절대로 쥐잡듯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굉장히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요. 남자는 80% 대쉬였을 때 오케이 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대쉬예요. 그렇기 때문에 80%의 편안한 분위기를 줘야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남녀 관계에는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 바운더리는 모든 관계에 다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운더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 바운더리가 깊이 침해되어 있는 관계들은 빨리 뒤로 백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깨끗한 사랑이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문란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굉장히 문란한 거예요. 100% 헌신하지는 않을 건데 좋기는 하고 말은 잘 통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귀지는 않고 계속 뒤는 보고 있고 이런 관계는 굉장히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힘이 빠지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운더리는 반드시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침범당하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야 하는 거야. 이용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이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국경과 국경에서 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너의 밭에 있는 옥수수가 너무 먹고 싶어. 그럼 내가 협박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옥수수를 먹었어요. 뭐가 돼요? 그거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전쟁은 국경을 그렇게 넘었을 때 우린 전쟁이 시작되고 거기에는 피 흘림과 상처가 있죠. 남녀관계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에서 협약하지 않고 그 마음을 깊이 들어갔을 때 상처받죠. 상처 줘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너와 협약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수요일 밤 10시 너무 외롭기 때문에 너의 마음의 옥수수를 잠깐 먹겠어. 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정서적인 노력질이에요. 그리고 훔치는 거죠. 정서를 훔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죄를 짓는 것이죠. 남녀관계는 반드시 왜 그리고 우리의 바운더리는 지켜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성인인 만큼 서로에게 묻고 존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 그럼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배우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배우자 선택은 첫 번째는 스펙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거는 매력이 아니라 성품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스펙이 주는 매력이 있죠. 그리고 매력은 굉장히 여러 가지 매력이에요. 지적인 매력, 정서적인 매력, 영적인 매력, 재정적인 매력. 그렇지만 이런 매력들, 이런 스펙들은 굉장히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서 변하지 않을 가치에 가장 중요한 힘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해요. 무조건 성품이에요. 키가 작아도 성품이에요. 나쁜 남자 좋아하는 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매력적이니까. 평생 고생해요. 그냥 매력보다 성품이에요. 스펙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펙에는 뭐 신앙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무조건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먼저예요. 자매들 신앙이 좋은 남자와 성품이 좋은 남자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무조건 성품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고 이걸 가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성품이 좋고 그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그 남자 쪽에 손을 더 들어주고 싶어요. 결혼은 그만큼 일상생활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공감이 아닌 감당을 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30대 중반의 자매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공감 잘 되는 사람을 잘 만난다고 착각해요. 오랜만에 자매들이 소개팅을 하고 왔어요. 어땠어? 완전 완전 운명 만났어. 운명. 어떡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알고 있어. 다 봤대. 호타루의 빛을 알아. 그 여자 주인공을 알고 있어. 그래? 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호타루의 빛 그 여주인공과 우리가 무슨 협약을 맺을 거는 아니잖아요. 자, 공감이 아닌 감당이에요. 자, 저희 남편은 음악을 해요. 저는 음악의 최종 학력이 바이엘 상이에요. 자, 저희 남편이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뮤지션이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다면 저한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들려줬어요. 저는 아직도 그 뮤지션 이름을 몰라요. 자, 이 정도면 저희 수준 아시겠죠? 저희 남편이 그거를 저한테 딱 들려줬어요. 어때?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는데 어렵고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비트가 좀 이렇게 강했어요. 그래서 저의 진심을 얘기했어요. 청소할 때 들으면 딱 좋겠어. 딱을 바로 베란다 문을 열고 청소기를 좀 딱 줘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좌절하더라고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뮤지션을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자기 친구 동료, 또 음악을 하는 친구 동료한테 막 그렇게 전화로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 와이프가 누구 거 들려줬더니 뭐라는 줄 알아? 청소하면 들으면 좋겠대. 막 이러면. 그럼 그 친구가 헐, 막 이러면서 둘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자, 공감이 아닌 감당.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예. 공감이 아닌 감당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의 정서를 공감, 나의 문학적 코드를 공감, 나의 어떤 그 감성을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감당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승질을 감당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야. 네. 중요한 건 그게 핵심이에요.
자, 맞는 사람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공감하고 맞는 사람. 자, 이 접근 자체가 굉장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30년, 35년을 따로 살았는데 어떻게 맞아요? 맞는 사람, 야, 저번에 만났던 사람은 그게 맞는데 이 사람이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대전제가 틀린 거죠.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냐면, 맞춰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리 안 맞네? 어떡하지? 바이바이. 이게 아니고, 야, 우리 안 맞네. 야,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한번 양보할게. 이거는 네가 양보하고 이렇게 하자. 이럴 수 있는 태도의 사람을 만나야지,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고.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에는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가족 다큐, 인간극장, 타이타닉 찍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고 인간극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로맨스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환상 속의 그와 그녀를 만나는 게 결혼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화보 아니고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발 가족 다큐에 적합한가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머리에 굉장히 단신의 그런 오빠를 봤을 때 타이타닉 주인공에는 안 어울려줘요. 그죠? 뒤에서 이거 하시던 분들에게도 합당치 않은 캐릭터예요. 그러나 다큐에는 너무 어울려. 인간극장에는 딱이라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대입을 시켜 생각해봐요. 자, 믿음의 여인이 우리가 그죠? 건축학개론의 여주인공으로 적합하지가 않잖아. 첫사랑 따위는 있고 제주도 아빠 뒤에서 제주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제주도 아빠에서 그걸 꼽고 이렇게 있진 않잖아요. 기억의 십자가를 듣지는. 그런데 다큐에는 어울린다는 거죠. 우리가 로맨스 영화가 아닌 가족 다큐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은 운명적인 짝은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많이 받아요. 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운명적인 짝은 없죠. 어떤 의미에서냐면 제가 어느 날 어떤 라디오 연애 상담을 듣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때 그거를 들었던 분이 뭐라고 대답해 줬냐면 아니요, 타이밍에 만난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답이 끝났어요. 진짜 허망했어요. 함께 하던 사람은 약간 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듣고 와, 너무나 지혜로운 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타이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운명이 되어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운명이라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운명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운명이 되어주고 운명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운명의 짝은 없어요. 운명의 짝이라는 것에 대한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하나님이 굉장히 창의적이시니까요. 그죠? 굉장히 운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결혼 생활도 어차피 다 똑같아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어느 큰 선교 집회를 갔다가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쓰고 결혼한 애가 있어요. 우리가 막 그때 막 야, 웬일이야. 우산, 진짜 우산을 한번, 죄송합니다. 띠리리, 막 이래가지고 결혼했어요. 똑같아요. 결혼 생활은. 그냥 우산을 썼던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었던가. 똑같이 월화수목 금토일을 살아가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운명의 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운명의 짝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은 것이죠. 자, 여러 가지 라면이 있어요. 자, 운명의 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라면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일까요? 나가사키, 꼬꼬, 그래도 나는 신, 역시 안성.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황금 냄비에 끓여야 한다, 뚝배기다, 김치를 넣어야 된다, 계란을 풀면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라면들이 있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뭘까요? 배고플 때 오늘 비슷했어요. 자, 이거죠. 남이 끓인 라면을 한 젓가락 얻어 먹을 때 그 라면이 가장 맛있는 라면이에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그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너무나도 맛있게 라면이 끓였는데 그것을 딱 한 젓가락만 얻어 먹을 때 그 라면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이거와 같아요. 이것이 배우자가 내가 그 사람을 운명으로 결정짓는 태도예요. 실제로 그 라면의 스펙이 신라면이었냐, 농심이었냐, 어디였냐는 상관없어요. 그의 스펙이 팔도냐? 상관없어요.
무엇이 그 라면의 가치를 결정해요? 배가 고픈 나의 그 헝그리함, 라면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한 젓가락을 주는 이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그 한 젓가락을 먹을 때 그 충만한 그것이 그 라면을 세상의 최고로 맛있는 라면으로 만들죠. 배우자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완벽한 스펙을 가졌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완벽하고 좋은 최고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가난함, 나의 갈망, 사랑을 향한 겸손한 태도가 그 사람을 최고의 배우자로 자리매김하는 거예요. 답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는 이에게 주시는 비밀스러운 축복이죠. 또 하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미지가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형제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형제님들은 굉장히 단아하고 굉장히 조신하고 굉장히 청순하고 립스틱 하나만 발라도 화장을 다 한 것 같고 뭐 이런 분위기 여자 굉장히 좋아하죠. 자, 제가 어느 날 모 여대에서 지하철을 탔어요. 여대생 3명이 제 옆에 앉았어요. 정말 단아하고 조신하고 너무 예뻤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지하철이라는 곳이 듣고 싶지 않아도 옆에 사람 이야기가 들리고 보고 싶지 않아도 옆에 사람 DMB를 보게 되는 곳이 지하철이잖아요. 자, 그 친구들이 이야기 시작했는데 제가 잠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 친구들은 어젯밤에 봤던 야동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전에 봤던 다른 야동들과 비교, 분석,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깜놀해서 그 친구들 다시 봤어요. 정말 단아하고 청순하고 조신하고 그 곱디고운 그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는가를 정말 놀랄 정도로 그랬어요. 자, 형제님들, 절대로 이미지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쁘기만 한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SBS 애정촌짝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주 보시죠? 네, 저도 그걸 가끔 봐요. 가끔 볼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물론 굉장히 편집된 상황 안에서 굉장히 그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그분들을 보고 있지만 때로 거기 나온 형제들이 남자분들이 그 여자들을 선택할 때 제가 느껴지는 어떤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남자들이 같은 여자한테 다 꼽히잖아요. 제가 집중적으로 봤던 회에서는 남자 6 중에 4명이 한 여자한테 꼽혔어요. 그리고 다 인터뷰하잖아요. 그때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아, 지켜주고 싶어요. 보호해주고 싶어요. 함께해주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해요. 아, 이래서 우리 헌신녀들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지켜주고 싶지 않잖아. 그치? 혼자 그리스도와 집통지시로 해결할 수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래서 안 된 거였어. 자, 그런데 그 남자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 무엇이었냐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어디까지나 한시적으로 그냥 보는 저의 짧은 편견으로는 제 느낌에는 그분들 중에 누구를 챙겨줄 처지로 보이는 분은 별로 없었어요. 정서적으로다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여자 5호가 있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막 무거운 짐 동작 막 딱 들고 막 되게 와일드하고 막 간식 쫙 풀고 막 이런 남자들 볼 때 약간 그리고 좀 화려했어요. 막 손톱도 막 하고 막 벨트도 막 딱 이렇게 하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역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일상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느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분을 굉장히 그 동지애로 느끼지만 여자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왔던 남자분들 중에 그 여자분 아래서 평생을 안식하며 살면 좋겠더만 아무도 그 여자분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너무 전화번호를 알면 전화를 해주고 싶어요. 정말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형제님들이 이런 함정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보세요. 내가 누굴 돌봐줄 처지인가? 나의 정서의 한계, 나의 자원, 나의 정서적 자원, 영적 자원, 심리적 자원을 봤을 때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애처로운 그녀를 쓰러질 것 같은 빈혈기가 도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녀를 뒤치다꺼리하며 살 수 있는 자원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서포트 받아야 될 것은 없는가? 형제님들이 절대로 이미지에 그 여자를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착해 보이고 그렇게 여성스러워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 여자, 나중에 결혼해서 라면 하나 끓여서 얻어먹지 못할 여자가 수두룩백배예요. 수두룩백배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무나도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여인들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막 기도 세게 하고 또 막 벨트 막 무섭게 하고 막 화장 막 화살연소 싹 그리고 손톱 막 쫙 하고 막 이러면은 막 무섭잖아요. 그런 여자들 중에서 집에서 막 십자수하고
계란말이 진짜 잘 말고, 한 번에 막 확 말고, 막 걸레 막 빠는 거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여자 정말 많아요. 이미지가 그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그 여자의 본질을 볼 수 알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피는 거예요. 결혼은 허니문이 아니에요. 결혼은 20년, 30년, 40년을 사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기다린 만큼 또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면 더더욱더 우리가 이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자매님들은 이미지가 그 사람은 아니다 할 때 이 두 가지,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많은 자매님들 중에서 안정감을 원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특히 더 안정감. 아버지나 뭐 가정의 상처 때문에 특히 더 나는 정말 다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더더욱더 그 남자의 이미지에 속으면 안 돼. 그런 자매들이 선택하는 이미지의 남자는 뭐냐면 부드럽고 기댈 수 있을 것 같고 푸근한 것 같은 남자를 자꾸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인상이 둥글둥글하고 막 크고. 가장 결혼을 했을 때 비극적인 것은 나의 속사람이 상대방의 겉사람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 드러났을 때 그건 이제 천국만을 바라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자매님들 잘 생각했어요. 그 오빠가 너무나 외모는 멸치대가리 같아. 너무 비내요. 정말 이 멸치처럼 정말 너무 비나고 너무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의 속사람은 500년 된 아름드리 나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야. 절대로 이미지에 속아서 배우자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서 데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트를 멍 때리면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데이트예요.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건 죽기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데이트까지는 최대한도로 테스팅을 할 수 있죠. 데이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를 할 때에는 약간 매핑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밥 먹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드라이브하고 차 마시고 영화 보고 밥 먹고 이러니까 우리가 결혼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 아는 게 없이 결혼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없이 결혼한 게 당연하죠. 같이 만나서도 스마트폰하고 같이 만나서 페이스북하고 네 페이스북보다 내 페이스북 보다가 너와 나의 이야기는 사라진 채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데이트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자들이 바라는 필요가 있고 여자들이 바라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집중해서 보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때, 아, 이 남자가 지금 이런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 여자가 이래서 이런 반응을 하고 있구나.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남자들은 엄마를 원해요. 자,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엄마를 원해죠. 결혼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야, 내가 제 엄마인 줄 알아. 되게 짜증나는 말이죠. 자, 그런데 남자가 자기 아내를 엄마로 알아서는 안 되지만 엄마의 뉘앙스를 느끼지 못한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고자 하는 형제가 나에게 엄마의 뉘앙스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호조해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건강한 정서의 반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너무나도 믿음직스럽게 생각했던 남자가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갑자기 찌질하게 굴 때 자매들이 굉장히 내가 사람 잘못 봤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한꺼풀 자기의 내면을 보여줬다는 것은 나를 조금 더 신뢰하고 싶어 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엄마를 원할 때는 이런 증상을 나타내죠. 야, 피 난다. 피. 피나.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아요. 피나. 그래요. 그럼 자매들은 군대 갔다 왔다며, 지혈에, 특공대라며,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요.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돌봄이 받고 싶다는 얘기야. 나 몸이 자꾸 안 좋네. 극진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델밴드를 사서 붙여주고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규칙이 있어요. 손이 비었을 때는 손가락이 부러진 것처럼, 어깨가 아프다고 할 때는 어깨가 부러진 것처럼, 몸살이 오는 것 같다고 했을 때는 혼수 상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대해줘야 남자의 마음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또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남성들이 바라는 필요를 알고 여자가 그것을 매핑해서 채워주고 또 여성이 바라는 필요를 알고 남자가 매핑해서 채워줄 때 우리는 건강하게 give and take의 사랑을 할 수 있죠. 가장 건강한 사랑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사랑이에요. 가장 위험한 사랑이 너 없이는 못 살아. 난 꼭 너여야만 해. 너 아니면 안 돼. 이런 사랑이야말로 절대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돼. 사랑이에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받는 것이 건강한 사랑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랑이에요. 저는 한 번도 남편한테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은 절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저희 남편은 객관적 사실,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감언이설이라고는 절대로 없어요. 제가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갔을 때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신 환상이 있죠? 드라마에서 어떻게 웨딩드레스 신부님 나가십니다 쭉 하면 신랑이 그 순간 다시 한번 반하잖아요. 그쵸? 자,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쫙 열렸어요. 저희 남편이 딱 보고 야 아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저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아니었어요. 저도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바로 2번 입혀주세요. 바로 이렇게 체인지 해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희 남편이 강의하는 보다가 제가 어때? 당신 이제 나랑 한 5년, 6년 뭐 살았는데 나 없이 살 수 있어?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꾸 따라 죽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이게 좋지가 않아요. 이게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조심해서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심조심 다니고 안전하게 귀가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저희 결론이었어요. 자, 괜찮아요. 건강한 사람은 give and take지 너 없이는 못 살아는 아니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give and take. 두 번째는 응원단장. 남자들은 응원단장을 원하죠. 나 진짜 이 회사야 못 다닐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자매들이 야 대한민국에서 너 정도도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 줄 알아. 다 때려쳐라. 너 완전 싹 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그 정도면 얼마나 힘들길래 그래.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의 응원단장이야. 이런 걸 해줘야 되죠. 가장 친한 친구. 남자들이 가장 친한 친구를 원한다는 것은 스포츠. 디아블로 3의 지원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야. 자, 데이트할 때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야, 이제 형제가 전화해요. 야, 우리 내일 만나면 안 되냐? 왜? 페이스북을 통해 자매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잡혔다는 것을. 형제는 입이 떨어지지 않지만 정직하게 말해요. 나 오늘 축구 경기, 그러면 자매는 이렇게 묻죠. 내가 좋아, 축구가 좋아. 10중 8구 그렇게 물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말할 사안이 아니에요. 축구도 좋고 나도 좋아요. 축구도 버릴 수 없고 나도 버릴 수 없어요. 단지 축구는 오늘 끝나고 나는 내일도 그대로. 그러니까 오늘 잠깐 축구가 조금 더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하지만 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결혼해서 맞춰가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고 싸워야 될 정말 진정으로 내적 싸움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싸움을 할 때도 아니에요. 그냥 보내줘요. 응? 그렇게 묻지 말고 그냥 보내줘요. 남자에게 축구가 좋고 야구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받을 걸 받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연인. 남자들에게 연인을 원한다는 것은 그 여자의 외모가 내가 원하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자매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이야기하는 형제들의 우매함이 있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도 머리 이렇게 말아봐. 너도 머리 요즘에 이렇게 된 치마 입어봐. 그럼 자매들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애를 만나. 이렇게 입는 애를 만나. 왜 나를 만나서 지적질이야. 막 이러면 자매들이 되게 짜증나잖아요. 자, 그러나 그것도 싸울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아주세요. 그걸 그냥 말면 끝날 일을 나를 사랑하냐, 너 누구 머리 보고 하는 얘기냐, 이거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더 얘가 예쁘지만 말면 더 좋겠을 뿐이에요. 그냥 그것뿐이에요. 그냥 말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무채색 옷만 입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딱 첫 번째 나왔는데 후드티를 입었어요. 토끼티. 저희가 정말 평생 처음 봤어요. 그 친구가 토끼티를 우리가 너 토끼티 입었구나. 야, 내가 진짜 캐릭터 좋아하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몰랐다. 네. 집에서 맨날 인터넷 쇼핑으로 홈웨어 주문하는데 토끼, 곰돌이 막 이런 뭐 이쁘대? 입으니까 이쁘대? 자기가 이걸 입고 집에서 돌아다니면 귀여워 죽겠다 그런다. 뭐 어떻겠어. 남편이 내가 토끼티를 입은 걸 보고 귀여워 죽겠다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입는 거죠. 토끼티를 입는 여자를 만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냥 입어요. 중요한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넘어감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남자들 동물 조련사를 원하죠. 이거는 감성적인 코칭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할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매들이 감성적인 코칭을 해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이 남자를 세워주는 거죠. 자, 여자가 남성에게 바라는 필요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놀이 친구예요.
자, 이것은 제가 기브앤테이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디아블로3를 하는 걸 봐주고 축구장에 보내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놀이는 결혼하면 마트를 가고 드라마를 같이 보는 것이고, 연애할 때는 이 강남의 이 길거리 쇼핑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도, 아니면 명동. 근데 형제들은 굉장히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전쟁터에서 총알 피하는 스트레스와 같다는 심리 보고가 있었잖아요. 자, 얼마나 두려운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끌고 이미 제대해서 군대를 입고 싶은 그를, 유격을 겨우 잊은 그를 우리가 다시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는 거죠. 자, 형제들에게 너무 어려워요. 쇼핑은 그런 의미에서. 근데 자매들이 계속 물어보잖아요. 어때? 어때? 머리띠를만 골라요. 어때? 형제들은 너무 어려워요. 다 반짝거려요. 통으로 움직이잖아요. 도시가. 빨리 이 순간에 벗어나고 싶다. 빨리 어디 가서 시원한 거 먹고 싶어. 아, 라면 먹고 싶어. 이 생각밖에 없는데 자꾸 물어요. 자, 형제님들. 그때 짜증내지 말고 빨리 사. 다 똑같아. 절대 안 돼요. 트릭 있어요. 자, 자매가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약간 몸을 뒤로 빼요. 생각하는 척을 잠깐. 생각해도 잘 모르겠지만 잠깐 생각하는 척을 해요. 그 다음에 이쁘다.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자매들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사요. 내 돈,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기 때문에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이 남자가 나의 쇼핑을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거 사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놀이친구 중요하죠. 또 하나 우정을 나눈 친구, 여자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대화의 중요성이에요. 여자들에게 대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형제들에게 대화는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나이가 들수록 자매들하고의 대화가 더 어렵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죠.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마법의 4단어면 모든 여자와 풍성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소개팅 나가도 떨지 않아도 돼요. 자, 잘 적으세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거면 모든 여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자, 데이트를 해요. 그녀가 막 왔어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오빠는 10종 팔고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커피 마셨어? 아니.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아니. 그럼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왜 하긴 왜?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오빠의 뇌는 정리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 영숙이 신도림 만났다. 왜? 그리고 다른 이야기 시작하는 자매를 이해할 수 없죠. 뇌가 정리되지 않았죠. 자, 하지만 우리 자매들은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을 때 우리 여자 사람 친구에게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답이 오죠. 야, 나 신도림 영숙이 만났어. 그럼 우리 여자 사람 친구는 7, 80%가 바로 이렇게 답해요. 웬일이야, 영숙이 만났어? 그러면 제3의 여자 사람 친구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야, 너 영숙이 만났다며? 그래서 우리들은 영숙이를 만난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날 밤에 잠을 자면서도 생각해요. 와, 웬일이야, 영숙이를 만나. 아, 영숙이를 신도림. 와, 그냥 그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나는데 얼마나 신기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오빠가 자꾸 왜냐고 물으니까 답답하잖아. 아니, 왜요? 그냥 만났다는 거지. 왜 말았냐면, 만났다고.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만났다고. 그것이 의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가, 우리는 그게 충분하니까. 자, 그러니까 오빠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해보세요. 오빠,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웬일이야. 나 오늘 신도림역 영숙이 만났다? 정말이야?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헐. 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무 스무스하게 대화가 넘어가요. 또 하나는 TVN 롤러코스터에 나온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가세요. 이건 더 쉬워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만 하면 조금 비나잖아요. 그럼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녀의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오빠, 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영숙이 만났어? 진짜 신기하지? 진짜 신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자, 여자하고의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지금까지 몰랐던 게 막 억울하죠? 자, 소개팅에 나가면 존댓말로만 바꾸면 돼요. 정말요? 웬일이에요? 이렇게 그냥 존댓말로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자들에게 대화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자들에게 대화라는 건 논리적인 정보 주고받음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경청이 대화의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자매들끼리 대화하는 걸 잘 관찰해 보세요.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별로 대화하죠. 나 예뻐? 끝이야. 너가 왜 예쁘며 너가 왜 이상한지 우린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자, 제 사촌 동생이 대학교 2학년이에요. 자, 그녀들의 세계는 또 한참 미치죠. 그녀들의 세계는 진짜 놀라워요. 그녀들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문자를 생활화했던
여인들이고 어느 날 페이스북에 커피잔 그림 하나에 댓글이 75개가 달렸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들어가서 봤어요. 도대체 무슨 커피길래 댓글이 75개가 달렸는가. 정말 댓글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댓글이 다 이런 거예요. 크크크 푸트또 앙뿌잉 낑 막 이런 거예요. 제대로 된 문장도 별로 없고 제대로 된 의성어도 별로 없어요. 약 7명의 친구가 한 명당 10개 정도의 댓글을 쓰면서 너무 좋아해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75개의 댓글이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야.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같이 그 커피가 먹고 싶은 게 막 느껴져. 그러니까 여자들의 소통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들이 정말 어렵죠. 여자들이 정확하게 의문형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어떤 팩트에 대한 진술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논리적일 때는 언제? 싸울 때. 우리의 일상은 비논리, 우리는 의미, 공감, 경청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여자들에게 영웅 굉장히 중요해요. 영웅은 무엇이냐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남자가 반드시 그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원하는 순간에 야근이건 뭐건 반드시 그 여자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것을 안 해줄 때 여자는 그 남자에게 존경을 잃어버리죠. 여자는 존경을 잃으면 사랑이 함께 떠나고 존경과 함께 사라진 사랑은 회복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마지막 여자들에게 연인은 외모가 아니에요. 자, 결혼한 기혼 여성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남편이 가장 섹시할 때는 언제인가요? 1위 뭐였을까요? 없다. 제가 정말 그 1위를 보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없다. 하지만 여자들은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에게 연인이라는 의미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아니고 정서적인 거죠. 여자들에게 연인은 존중받고 귀하게 여길 때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돼요. 자, 제가 어떤 인터뷰를 봤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리포터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기 만약에 내일 천국에 가시는데 한 가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그 남자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꽃다발이요. 왜요? 너무나 오래간만에 아내를 만나는 거니까요. 그거에 막 되게 여자들이 자, 이런 거예요. 자, 여자들이 받고 싶은 사랑은 그런 거죠. 자, 마지막이에요. 어떤 결혼을 할 것인가? 자,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이 정의하는 결혼은 이런 것 같아요. 결혼은 희생과 헌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안정과 보다 나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풍요와 매력적이고 완벽한 이상형의 배우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필수 조건이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결혼의 의미가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결혼과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에서 보통 이 세 가지를 원하죠. 행복하고 싶고 안정되고 싶고 로맨스를 불태우고 싶어요. 자, 물론 결혼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가 결혼의 메인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해요. 행복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결혼 자체는 행복을 주는 매직 스페이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행복을 주던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곳이 갑자기 행복을 주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무엇을 어디에 들어갔다, 무엇을 쟁취했다고 그것을 행복을 주지 않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했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갑자기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수고를 해야만 행복의 열매가 맺히는 곳이 결혼이에요. 두 번째 안정. 물론 남녀의 결합에 안정이 있고 사회적 안정이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불안정이 새롭게 창조되는 게 결혼이에요. 우리나라 결혼하면 허니문 푸어, 아기 나면 베이비 푸어. 아기 출산을 통한 부부 관계의 변동, 지각 변동, 부부 관계의 갈등, 새로운 가족 관계, 시댁, 친정, 처가, 새로운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수많은 불안정, 결혼 안에 있어요. 결혼하면 안정될 것이다. 굉장히 큰 착각이죠. 로맨스는 없죠. 그러니까 로맨스를 하려면 연애를 해야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 스타들이 그러니까 자꾸 연애를 거듭하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왜냐면 로맨스가 없고 그들은 로맨스를 짜라야 하니까요. 자, 로맨스 없죠. 진정한 로맨스는 약 15년 정도 깊은 갈등기를
찍은 부부에게 진짜 로맨스가, 황혼의 로맨스가 찾아온다고 해요. 그러나 그 로맨스를 선물로 받기까지 혹독한 시간이 결혼 생활에서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런 환상을 가진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너무 많이 읽었어요. 동화는 행복하게 사는 걸로 끝이 났고 모든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자, 이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데렐라의 두 언니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왕자님과 결혼한 신데렐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자, 잠깐 볼게요. 자, 두 언니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쉬운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왕자님과 결혼한 신데렐라. 그와 그녀가 결혼해서 그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썼는 줄 알아? 차마 그 뒷이야기를 쓸 수가 없어서야. 참혹한 그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막 급히 마무리를 지은 거야. 자, 그런 겁니다. 저는 정말 동의했습니다. 자, 조슈아 리무만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로망이죠. 그 후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은 문학에 나오는 가장 비극적인 문장 가운데 하나이다. 그 말은 거짓이기 때문에 비극적이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신화이다. 왜냐하면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질문은 너 결혼할 거니?가 아니고 너 결혼 생활할 예정이니? 너 결혼 생활을 할 거야? 라는 질문이 훨씬 더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성경적 관점의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자, 결혼하면 이런 것들을 하죠. 제가 조금만 적어온 건데 놀라시잖아요? 그럼 결혼 생활을 확 펼쳐놓으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죠. 자, 결혼하면 보통 35,000번의 식사 준비, 40,000번의 이부자리, 7,000번의 화장실 청소, 기저귀를 기준으로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320번, 보통 2명 나오시잖아요. 8,640번. 수유는 1년으로 1,822에 2명 나오시면 3,600회. 자, 이거 하면서 여러분 다니던 회사 계속 다녀야죠. 교회 다녀야죠. 시댁 가야죠. 처가 가야죠. 교회 생활해야죠. 친구 만나야죠.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여기다 애기 낳아야죠. 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 자매님들은 웨딩 촬영, 허니문, 신혼집까지. 형제들은 그냥 좋아요. 끝이에요. 가장으로서 돈 잘 벌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구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자,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단단히 각오를 하고 완전히 희생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결혼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물었어요.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만의 언어로 정리를 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했어요. 결혼이란 성장을 위한 부르심이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로맨스로, 결혼으로 유혹해내신 다음에 결혼이라는 공간 안에 가두시고 혹독하게 예수님의 형상을 담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결혼이다.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이랑 단 한 명의 죄인을 평생에 걸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 또 관찰하고 감탄할 수 있는 거. 그게 결혼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에게 결혼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결혼은 제가 처음에 본문으로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과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나온 사랑을 잘 읽어보세요. 로맨틱하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아요. No. 그 길은 가고 싶지.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의 정직한 말이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과업이죠. 자, 김선희 부부클리닉 대표 김선희 원장이 이런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최근에 봤던 결혼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저에게 감명 깊었던 결혼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소개하고 싶어요. 가장 고급스러운 결혼이란 심리적인 성장을 극대화하는 결혼이다. 아내, 남편, 아이들 서로가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비슷한 속도로 긍정적으로 진화하는 결혼 생활을 말한다. 공동성장이라는 아름다움을 이루어내는 결혼, 마음과 인격의 진화를 추구하는 결혼,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결혼이다. 우리가 결혼식을 뛰어넘어 내가 앞으로 할 결혼 생활에 대한 그림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게 될 연애와 결혼에서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이 로맨틱의 추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 사랑을 한 인간을 통해 실천하고 배우고 그런 과업, 또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날의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겠죠. 선교일 수도 있고 전도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떠한 과업일 수 있지만 저는 또 하나 자기 자신만큼 굉장히 중요한 열매는 주님 앞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받았고 울었고 하지만 사랑하는데 성공했고 실패했지만 또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그러면서 맺혀져 갔던 자기 자신의 그 예수님을 닮아갔던 그런 마음의 열매 내 자신이 그런 열매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